하회탈은 오늘 우리의 얼굴이다. 눈물과 웃음을 함께 담고 있는 그 극단의 함축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책임져야 할 우리네 얼굴의 다채로움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하회탈의 얼굴을 닮은 한 예술가를 만나려 한다. 한국 민족예술의 정수인 판소리의 거목. 한국 문화 전체가 중세 봉건의 틀을 받고 근대로 이양하는 19세기 중엽의 길목을 수문장처럼 버티고 선 동리 신재효. 바로 그를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종합하면은 영국 문학사상에서 셰익스피어가 있다 한다면은 한국의 판소리 문학에 있어서는 신재효 동리 선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판소리사에서의 그 신재효의 기여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만은 문학적 측면에서 보면 전래의 판소리가 가지고 있던 평민적인 활기, 발랄함 이런 측면은 상당히 완화시킨, 다듬어서 그만큼 약화시킨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쑥대머리 구신해요 1930년대 일세를 풍미한 판소리 명창 임방울은 특히 쑥대머리로 명성을 드높였다. 어쩌면 일제 때 우리 조상들은 나라 잃은 서러움을 포악한 변사또에게 모질게 매질당하고 쑥대처럼 헝클어진 머리로 옥에 갇힌 춘향의 모습에서 되새겼는지 모를 일이다. 동리 신재효 던음으로 고스란히 전하는 이 대목은 민족 예술로서의 판소리, 한의 예술로서의 판소리의 본질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흔히 그 판소리를 한의 미학이라, 한의 예술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을 소재로 하되 항상 그 한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서 밝은 삶의 지평을 열어나가는 그런 예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소리 속에 표상되어 있는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원망과 한탄에서부터 원한과 한탄에서부터 시작. 판소리는 애초에 전라도 무가와 잡가 등의 기원을 두고 발전해온 민중예술이다. 육자백이나 흥타령에 들어있는 애원처절한 선율은 민중의 고달픈 삶의 체험을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다. 판소리는 무속의 뿌리를 두었으나 부단히 그 영향권을 넘어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왔다. 17세기경 판소리는 마당에서 땅 제주, 접시 돌리기, 꼭두각시 노름 등 여러 다른 민족 예술과 함께 무리로 공연됐다. 그러다 판소리가 특히 인기를 크게 얻자 판소리 광대는 고수와 한 짝이 되어 사당패로부터 독립하게 된다. 19세기에 이르면 판소리는 민중예술로서뿐 아니라 양반층의 관심을 끌게 되니 양반들도 중요한 감상자요 비평가로 판소리 수용층이 됐다. 이러한 판소리 기반 변모에서 가장 뚜렷하고 깊은 자취를 남긴 인물이 바로 동리 신재효다. 그는 판소리가 단순히 서민 예술에서 민족 예술로 바뀌어가는 시대의 조류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한 인물인 것이다. 신재현은 당시의 동편제와 서편제의 장처와 단점을 주시하고 이를 조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하여 판소리의 1호연가인 김세종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날치라든가 정창업과 같은 명창들이 그 영향권 하에 들게 됩니다. 이후로 나타나는 현존하는 명창들까지 대체로 이 영향권 하에 있다는 점에서 신재효의 판소리에 대한 영향은 대단히 심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그의 숨결은 오늘 우리에게 그의 제자, 그 제자의 제자를 거쳐 고스란히 전해 내려오는 것이다. 인거리고 죽은 무덤이 몇몇이나 되느냐. 고창은 호남에서도 기름진 들판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도읍지다. 고창의 너른 들판은 옛부터 풍요로운 생산의 터전이었으며 바로 곁으로는 동백꽃으로 유명한 선운사가 있고 앞으로는 중국까지 툭 트인 서해 바다가 있다. 모양성은 이러한 풍요로움을 탐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방어의 의미가 강하게 배어 있다. 이 같은 넉넉한 농경 문화의 유산과 거기서 오는 여유로움이 바로 신재효를 낳은 토양인 것이다. 이곳은 고창읍 읍내리 동리 신재효 선생 고택입니다. 선생이 아우로 삼았던 오동나무만이 자리를 지킬 뿐 선생도 또 선생을 따르던 수많은 가객들도 자자한 명성만 남긴 채 자취가 없습니다. 원래 경기도 고향 출신인 선생의 선대는 서울에서 고창현의 경주인을 하면서 이곳에서 올라오는 물산과 손님들의 중개 역할을 하며 고창과 인연을 맺어왔다고 합니다. 경주인이라 함은 중앙과 지방 관하의 연락 업무를 맡으며 물산의 중개, 대납, 지방 관속의 숙박 업무 등을 맡아 하는 것으로 커다란 이권이 되기도 했었다. 경기도 고향 출신인 동리의 선대가 어떤 연유로 고창현의 경주인을 하게 됐는지는 자세히 밝혀져 있지 않다. 어쨌든 서울에서 경주인으로 고창과 인연을 맺은 동리의 부친 신광흡은 아예 고창으로 이거하여 관약방을 운영하며 고창에 정착하게 된다. 늦게까지 후손이 없던 신광흡이 정읍초산, 곧 지금의 내장산 월조봉 영원사에서 치성 끝에 늦게 얻은 자손이 바로 신재효다. 동리는 선대 이래 형성된 탄탄한 재력에 힘입고 또 그 자신 아전일을 하면서 부를 축적해 큰 재산을 형성했다. 그는 근검절약으로 부를 쌓았고 그렇게 모은 재산을 뜻있게 쓰고자 노력했으니 그러한 생각은 단가 치산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보 소년들아, 귀한 노인 웃지 마소. 젊어서 방탕하면 이러하기 미연할 소냐. 부지런코 검소하면 가장 기물 절로 있네. 사치하고 무도하면 범법 수재에 좌로하고 패가 망신 아주 쉽네. 치산가 한 곡조를 범연히 듣지 마소. 이렇게 재산을 모은 동리는 장년이 됐을 무렵에는
이미 천석군 재산가로 평가됐다. 신재유 씨의 그 우란을 백묘지원의 신묘지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백묘지원의 신묘지택이라고 하면은 약 2만여 평의 건평이 약 2,500평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그런 그 규모로 봤을 때 이곳 그 고창읍에 있는 이 신재유 씨의 이 집 주변을 계산해 보면은 고창 그 중앙동 일대가 왼통 신재유 씨 우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고로들 그 증언을 종합해 보면은 이렇듯 천석군 재산가로 교양과 부미를 지닌 신재이지만 그는 엄연한 중세봉건의 계급적 질서 아래 놓여 있는 조선조 사회의 중인일 수밖에 없었다. 능력과 뜻을 겸비하였건만 그의 앞길은 계급 사회의 높은 신분 장벽에 막혀 제대로 날개를 펼 수 없었으니 동리는 당시의 사회적 신분적 불평등을 이렇게 한탄하였다. 사나히로 조선에 생겨 장상되게 못생기고 활잘수와 평통할까 글 잘한다 과거할까. 향리 집단은 조선 후기 대체로 신분제가 몰락하고 경제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대응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계층으로 부상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재산을 모은다든지 또는 양반 신분으로 상승한다든지.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그들이 지방민들의 불만과 일정한 그 리추얼, 즉 의례적인 관계를 통해서 유대를 모색하는 것이죠. 이는 대체로 탈춤이라든지 판소리라든지 지방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같은 것들을 이들 향리 집단이 주재함으로써 주로 그런 기능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조 후기 양반 사회의 몰락 속에 재력과 능력을 갖춘 중인으로 강한 신분 상승 욕구를 지닌 동리는 여전히 견고한 사회 현실 속에 적지 않은 좌절감과 분노를 판소리와의 만남 속에 사겨냈는지 모를 일이다. 그러나 그 같은 개인적 동기로 이루어진 동리와 판소리의 만남은 커다란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였다. 좁게는 개인적 성취욕을 판소리 지원과 이론의 정립, 또 판소리 교육의 실시로 승화시킨 특별한 개인으로, 넓게는 작은 고을의 향리로는 드물게 시대 감각과 현실적 안목을 지니고 판소리 역사 속에 특수한 시대적 부름에 응답하며 살아간 역사적 개인으로 그는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신재효의 그 여러 가지 그 생애를 조사해 보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매우 그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취 의욕이 있고, 또 굉장한 그 학구열이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당대 현실에서는 자기의 그 신분적 한계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뜻을 펼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 다시 말하면 판소리를 지원하고 또 그런 것을 풍요를 즐기는 그런 생활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주 그 대인의 모습, 그리고 양반 사대부들의 생활과 같은 그런 수준을 보임으로써 당시에 허세를 부리는 그 고창지방 향족을과 좀 견주어 보는, 말하자면 그 우월 의식을 좀 보이려고 한 이런 점도 바로 판소리를 24번 바람 불어 만화방창 폼이 되니 구경가세
소리와는 곱게 불고 힘도 실사귀하고치 향기 쫀난 시요 중은 잣대부에 따라가고 보기 좋은 범나비는 24번 바람 불어 만화방창 봄이 되니 그 꽃 같은 나이 24세 최선을 운현궁 대원군에 보내고 59의 동리가 못내 그리움에 젖어 지은 것이 유명한 도리화가이다. 동리의 애지자로 동리가 키워낸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을 비롯 그를 찾아 지도를 받고 내일의 꿈을 키운 명창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 당시 전주 대사습에 참여하러 오는 광대는 먼저 고창에 들러 신재효에 의해서 평가를 받았다고 하니 국창으로 이름을 날린 광대들의 이름을 정노식의 조선 창극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당시 제하여 여하한 극창가라도 그 지침과 척도를 경하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명창의 반열에 허참을 부득하였으니 저 국창으로 일세에 괭박한 이날치, 박만순, 김세종, 정창업, 김창록, 여류 국창가의 최선, 허금파 등은 다 그 문장에 열하여 친자한 자라. 단순히 민중들 혹은 서민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그 계층만의 전유물이었던 그 판소리를 이제 신재효 같은 사람이 개입해서 양반들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그 향유층을 넓혀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판소리는 단순한 민중문화, 단순한 서민문화에서 민족문화의 차원으로 폭을 넓히고 이행해가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광대라 하는 것은 제1은 인물치레 둘째는 사설치레 그지 자가 득음이요 그지 자가 너름새라 너름새라 하는 거는 귀상 끼고 맵세 있어 경가고 천태만상 위선위기 천변만화 좌상의 동리의 광대 후원에 있어 특기할 것으로 그가 지은 광대가를 놓칠 수 없다. 광대가를 통해 그는 명창의 모습뿐 아니라 판소리 연창의 장면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판소리의 경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오늘날 판소리 이론의 중요한 경전으로 꼽히는 이 단가에서 그는 명창의 조건으로 인물, 사설, 득음, 너름새를 적시하여 이른바 판소리의 4대 법례, 곧 판소리 이론을 정립한 것이다. 평풍 뒤에서 나오는 것 상호야 밝은다라 신재효 선생이 판소리 이론에 받고 또 그것을 실제 구현했다고 하는 것은 다 판소리 음악사에서 알려진 건데요. 그것이 문헌은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광대가에는 그의 명창에 대한 구비 조건, 또 판소리 음악론, 또 명창 하나하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명창 평전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효 광대가는 그 신재효의 음악적인 경륜을 잘 표출한 그런 문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리 신재효 선생의 이론 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업적이면서 또한 여러 갈래의 논의가 있는 대목이 바로 판소리 여섯마당의 사설 정리와 음악화 부분이다. 때로는 문학 교본으로, 때로는 판소리 창본으로 쟁점이 분분한 가운데 판소리 여섯마당 사설 정리는 선생의 판소리관과 문화적 지향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리가 정리한 사설의 언어 구사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확연히 구분되니 그 이전에는 참 조리도 없고 또 말이야 우리가 말하는 문학적 이론도 안 쓰고 합리성도 없고 사실성도 없고 조잡하고 저급한 그런 사설이었다고 한다면은 신재효가 나타나서 그것을 시의 그 문화적인 그런 척도에 맞게끔 모든 걸 정리해서 참 단아하고 조리 있고 논리성 있는 그런 문장으로 바꿔놨다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해동성 잔판 영감께 없어 보혜로 남원에 오셨을 제 일생병기 다 버리고 나를 순청케 하시든지 메신제 수상만어 이조찬 반성차고요 내 적으로 가신 후 저것 뺀 줄 짐작하고 연유를 900원이 젖줄 딜만 하면 다려간다 하시더니 그대 군수 불게라야 영감께서 별세하시니 춘향을 못 보내고 내 홀로 길러낼제 최근 분이 있는 고로 만사가 달동이라 누가 내 딸이라 하오리까 내 집을 부주건지 세상과 부당하고 상천배는 부주가요. 그 판소리의 그 서민적인 발랄한 그런 표현이 그 신재본에서 많이 거세됐다는 점. 또 주제에 있어서도 그 토끼가 가지는 그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날카로움이 오히려 거세되는 대신 그 자라의 용왕에 대한 충성만이 널리 그 강조된 나머지 전체적으로 주제의 그 경직성을 보인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들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바우 위에 덜렁 앉아있는지 아이 별주부가 그것을 토끼로 봤더니 뭐냐요. 아따 그놈 어묵이 생겼다. 내가 저를 보러 왔은 게 내가 한번 불러볼 수밖에 없구나. 저기 앉은 게 퇴행원 아니오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택으로 밀고 들어와. 아래택이 뻣뻣해가지고 조금 늦춰놓은 것이 저기에저 몸에 가죽 좀 매고 얼숭덜숭한 게 태태태 고생원 아니오 하고 불러보니 첩전산 중에 호랑이가 생온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기 듣고 내려오는데 밤 내려온다. 봄이 날려온다. 송이 개 보는 걸로 한김생 내려온다. 누에 몰대를 흐르떨며 양계죽 지어지고 몸만 달을송 보내난 쟤야. 또 한마디 없고 동해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채낙 같은 발을 더불어 없는 사람들 저거로 장기. 크게 상반된 평가를 보이는 사설의 구체적 언어 구사 측면에 비추어 동리의 판소리 사설과 창곡의 정리가 가는 의미에 대해서는 새삼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이미 변강쇠가 같은 작품은 오직 그의 사설에 의존하여 박동진 명창이 부르고 있고 춘향가의 쑥대머리, 심청가중 신봉사 황성 가는 길에 벌이는 타자놀이와 짝타령, 그리고 수군가 완판본의 신재효 던음으로 오늘 우리 판소리사의 맥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다. 신재효의 사설을 가지고 음악을 이제 만든 것이 그 구체적인 증거를 댈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보면 우선 그 동촉 김현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촉 김현수의 심청가나 흥보가의 뒷부분, 그런 부분은 그
신재효 사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살짝 시집을 갔겠다. 신봉사는 뺑디기네에게 딱 탁정이 되어가지고 서러운 마음도 간데 없고 딸 생각도 싹 잊어버리고 날마다 웃음으로 세월을 보내는데 뺑디기네 이 몹쓸려는 신봉사 그 불쌍한 전곡을 꼭 먹성질로만 조져대는데 뺑디기네 행동거지와 먹석 속은 내 말과 조금도 틀림이 없던 것이었다. 밤이면은 마을 돌고 낮이면은 낮잠 자고 쌀 퍼주고 떡 싸먹고 벼 퍼주고 엿 싸먹고 의복 잡혀 술 먹기와 빈다 멧돼 손에 들고 오고 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힐나너기 머슴 잡고 어린 양의 젊은 충놈 유인하기 동인 갈아서 욕설하고 초군들과 싸움하고 여자 보면 내외하고 남자 보면 빵끝 웃고 코 큰 총각 술 사주기 잠자면서 이갈기와 배 끓고 발목 떨고 한밤중에 우두 물고 이불 속에서 방구 끼기 삐죽하면 빼죽하고 빼죽하면 삐죽하고 힐끗하면 헬끗하고 헬끗하면 힐끗하고 술 퍼먹고 활딱 먹고 정잠기서 낮잠 자기 나무 내외 잠자는데 가만 들어가서 봉차물다 입을 대고 불이야 지금까지 우리는 신재효 선생이 살았던 삶의 자취와 그가 판소리에 끼친 폭넓은 기여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이 개작한 판소리 사설을 자세히 들어가면서 그가 어떤 방식으로 사설을 고쳤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잣거리에서나 들을 수 있는 거칠고 풋풋한 서민의 냄새와 단아하고 교양 있는 양반 취향의 두 극단을 때로는 넘나들고 때로는 아우르기도 했던 신재효 판소리의 참 면모를 확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신재효는 판소리 가운데 가장 폭넓게 불리워지던 춘향가의 판의 분화를 시도하였다. 오리정 이별 대목으로 끝맺은 나이 어린 수련자를 위한 동창 춘향가와 성인 소리꾼을 위한 남창 춘향가 그리고 여창 춘향가가 바로 그것이다. 동창 춘향가는 박타령, 변광세가와 더불어 서민의식을 지향하는 것으로 남창 춘향가는 그가 그렇게 추구하였으나 높은 벽을 느껴야 했던 양반 세계로의 지향을 짙게 표출하는 것이다. 그는 특히 사설의 내용, 즉 이면에 주의를 기울여 사실성을 추구하였다. 우선 한문 전고를 대단히 많이 사용했다라는 걸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구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인물의 성격이나 행동을 합리적인 그 기준에 맞게 상당 부분을 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리가 한 합리적 개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적인 합리성도 포함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유교적 규범에서 본 합리성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작품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또 작품의 활기를 그만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때의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나갔다고 하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양시의 육방 관속이 오리정이가 들어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을 한다 하고 오리정 삼로 네거리길에 퍼버리고 앉아 울 리가 있겠느냐. 꼼짝달싹도 못오고 탐안에서 이별을 하는디 반상 위에 자리를 펴고 술상 차려 내여놓으며
이실 되면 술이나 한잔 잡수시오. 동리는 또한 사설개작 작업 속에 그의 현실 인식을 짙게 반영하기도 하였다. 적벽가에서는 중간 계급인 정욱이라는 작중 인물을 통해 민중적 정서를 크게 수용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 권력과 지배층의 상징인 조조를 매도하고 조롱함으로써 불의한 권력과 지배층을 비판하고 무력화시킨 것이다. 신재호의 신부는 바로 그 중인층입니다. 그러면 작품 내에서 정욱이 위치하고 거의 일맥상통이 됩니다. 정욱도 군사들하고 조조 사이에 위치하고, 또 신재효도 일반 백성과 그 지방의 관장, 고창 군수와 중간에 있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두 인물이 서로 현실적으로 신재효가 산 삶과 또 작품에 나오는 정욱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신재효의 그 현실에 대한 발언이, 현실에 대한 생각이 정욱을 통해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유구보다 날 살려라 조조가 급짐의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아이고 여봐라 정우가 어찌 너무 말이 오늘은 퇴불저전호요 적벽강으로만 그저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주유 노숙이 축지법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아마도 축철 축지법을 하나 보다. 정욱이 어짜오드 성상이 말을 거꾸로 탔소. 언제 옳게 타겠느냐 말로가지만 쑥빼다 얼른 돌려주에다 꽂아라 놔 죽겠다. 어서 가자. 아이고 창왕 분유 도망을 갈지 새만 피르르르르르르 너라도 복빙인가 의심하고 낙엽번 벌써 떨어져도 주뱅이가 의심을 하며 엎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흡한 곳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조조가 가다가 사설 정리 가운데 변광세관은 오직 그것으로 하여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리고 당대 농촌 기반에서 유리된 유랑민의 처절한 현실이 풍부하게 반영돼 서민적 정서가 크게 강조된 작품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장정나무 해왔어. 변강세의 뱃내가 판결하고 아이고 어찌 그리 터지시오니. 얼마나 시장하겠소. 밥자시오 하고 불 켜놓고 밥상 차려 안으로 들여보낸 후에 장정나무 구경할 줄로 촛불 켜들고 턱 나와 보니 어떤 사람이 뜰 가운데 누웠는디 조관을 지냈는가. 사무풍대 점잖하고 최수염이 의젓하구나. 강세부인이 기가 막혀. 강세부인 기가 막혀.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나무하러 간다. 나의 장성을 빼겨왔소.
아무리 나무가 그래도 귀타고 어지만은 장수 빼요 뺀단 말은 복음천지 못 들었고 만일 장성 뱉다다면 목세동 또 조왕동통 목심 살기 어려우니 어석을 비치고 가서 그저 신재요 사설, 신재요 선생이 개작하고 정착적인 사설은 어느 한 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판소리를 직접 부른 그런 사람들의 그 문화나 그들의 그 생활 감각 이런 것이 살아있는 면이 있고요. 그 점은 병강세가 잘 드러납니다. 반면에 신재요 자신이 상당한 한문에 대해서 정통한 분이고 또 공부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당시의 양반 사대부들의 문화 또 그런 생활 감각이 또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동리는 이처럼 판소리 여선마당을 두루 개작하였다. 일관된 양반 편향 시각으로 고친 작품도 있고 민중적 정서를 잘 반영한 작품도 있다. 또한 이 둘이 한 사설에 뒤섞여 분열된 양상을 보인 작품도 있다. 바로 이 점이 그에 대한 평가를 이중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요인이 되는지도 모른다. 동리를 바로 보고 부정적인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드러내고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이렇게 사실에 가깝게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판소리사의 바른 정립이나 동리의 진정한 평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일찍이 동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미금당 정현석으로부터 그에 대한 평가는 시작됐다. 그 후 한참의 시간을 건너 일제치하에 이르러 조운의 조선가요 대방가 신호위장을 거쳐 이병기, 정병욱, 김삼불에 이르러 동리의 위상은 높고 견고히 쌓아져 왔다. 동리 신재요 선생에 대한 관심은 1920년대 말 민족 시조 시인인 조운이나 국문학자인 이병기 선생에 의해서 촉발되었고 이는 1950년대의 김삼불, 강한영, 정병욱 선생에 의해서 계승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대의 미금당 정현석에 의해서 이미 대단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평가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판단하고 이를 계승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리 신재요를 좀 더 정확히 보고자 비판적 안목으로서의 평가가 대두된 것은 1970년대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더해서 학문에 대한 객관적 연구 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더 많은 연구 자료의 확보와 민중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관심의 덕분일 수 있다. 물론 이 모두는 한결같이 동리와 판소리에 대한 진한 애정에서 출발되었던 것들이다. 좀 더 냉엄하게 말한다면은 이제부터 조금 더 냉정한 시각으로 이걸 더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자각적 의식의 구성, 이론화의 노력, 그것은 판소리사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의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열되고 갈등된 이 시대에 하나의 그 지표로서 우리 앞에 본보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소리가 점차 뭔가 그 쇠퇴해가는 그런 감을 받는 이 오늘날에 있어서 제2의 동리, 제2의 신재요가 또 나와서 그렇게 열심히 판소리를 발전시키고 정리하고 해준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재효 선생에 대한 평가는 대조적이며 논쟁적입니다. 이 점은 선생이 당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대결하며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선생이 자신의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지금 이곳의 속되면서 단정하기도 한 우리네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또 살아갈 자세를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선생은 바로 우리 자신의 초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회탈의 깊은 표정처럼 다채롭고 풍부한 우리네 삶이 이미 100년을 훨씬 넘어 우리 앞에 살았던 독리 신재효의 삶과 작품 속에 치열하게 스며 있음은 바로 우리네 선대가 오늘 우리들에게 내리는 소중한 가르침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